소설 들려주는 여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클릭, 클릭. 안녕하세요. 소들려입니다. 들려드릴 책은 메이븐 출판사 박지연의 참 괜찮은 태도입니다. 15년간 KBS 다큐멘터리 3일, TVN 유키즈 언더블럭의 다큐멘터리 디렉터로 일해온 저자 박지연이 카메라 속에 담겨진 수많은 사람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삶의 지혜, 그리고 그들에게서 배운 인생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들려 채널에서는 생과 사, 그 경계에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20대의) 어느 날,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어김없이 내일은 찾아왔고 어쨌든 나는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다. 그 후로 다큐 3일에서 VJ로 일하며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안 만나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의 3일을 지켜보게 되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내가 무의미하게 흘려보낸 수많은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오랜만에 웃어보는 하루였으며 누군가에게는 고통 끝에 아이를 낳아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하루였고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에서 허락된 마지막 하루였다는 사실을. 그 중에서도 유독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다. 부산대학교 병원 흉부외과에서 보낸 3일이 그랬다. 참 괜찮은 태도. 박지연.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 첫날 밤. 한 의사가 오늘은 집에 오냐는 아내 전화에 퇴근을 서두른다. 그런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급사할 위험이 있는 환자가 도착했다는 전화가 걸려온다. 퇴근한 다른 파트 의사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응급실로 달려가자 사색이 된 보호자가 기다리고 있다. 의사가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하게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하자 환자의 아내가 물었다. 사망할 수도 있나요? 네, 사망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새 수술이 이어졌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그때서야 의사는 그날 첫 끼로 식은 피자를 먹었다. 둘째 날. 폐암 수술 중에 환자의 심장이 갑자기 뛰지 않아서 에크모, 인공 심폐기를 단 다음 의사들은 밤새 원인을 찾으려 애썼다. 잠깐 몇 분의 여유가 생겨 복도에 나온 한 의사에게 방울토마토 몇 개를 건네니 맛있게 먹었다. 바나나를 건네자 하루 종일 물을 못 마셔 그건 안 넘어갈 것 같다고 거절했다. 셋째 날. 첫날 밤 응급 수술을 했던 환자가 일반 병동으로 이동하며 의사에게 다시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러자 의사는 오히려 살아줘서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하지만 1시간 뒤 바로 옆 침대에 누워있던 둘째 날 환자가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끝내 죽음을 맞이했다. 의사들은 보호자들 앞에서 사망 선언을 했다. 보호자들이 통곡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동안 의사들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다. 보호자들이 나가고 난 뒤 의사들은 환자와 연결되어 있던 인공 심장 라인들을
모두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소독한 뒤 영안실로 보냈다. 마지막 날, 한 의사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곧 있을 수술에 집중해야 하니까 고인에 대한 마음은 수술 뒤 혼자 있는 시간에 잘 정리하겠노라고 했다. 그렇게 해결되지 못한 감정들이 그의 가슴에 쌓여가고 있었다. 그때의 3일은 곁에서 지켜보는 나에게도 숨가쁜 시간들이었다. 물론 나는 환자도 보호자도 의사도 아니었지만 수술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고 느닷없이 맞이한 한 환자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다. 그런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내는 의사들이 그저 존경스러울 따름이었다.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꽃동네 장애인 학교 아이들이 교황을 만나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침 그 모습을 담게 되었다. 버스 안, 오른쪽 다리만 성장하는 병을 가진 5살 여자아이에게 물었다. 교황님을 만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자 아이는 두 손을 모으며 말했다. 다리 낫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버스 안은 교황에게 빌 소원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다음 날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교황을 만나러 가는 길을 함께했다. 밤새 떨려서 잠 못 이룬 할머니들은 깜깜한 새벽 차 안에서도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한 할머니가 말했다. 살다 보니 이런 날도 오네. 그냥 교황님 마주하는 순간 평생 쌓여있는 한이 풀릴 것 같아. 그러면서 실은 한번 폭 안겨보고 싶지만 어떻게 감히 그러겠냐고. 그냥 그의 미소만 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는 평생을 가져갈 용기를, 누군가는 평생의 한이 씻겨내려갈 위로를 얻게 된 하루였다. 그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하루의 의미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 하루를 시작하는 나의 태도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묵은 하루가 가고 새로운 하루가 찾아왔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할지는 당신에게 달려있다. 하루를 가슴 짓누르는 부담으로 여길 수도 설레는 약속처럼 느낄 수도 있다. 당신을 위한 날이 밝았다며 기뻐할 수도 있고 씻지도 않은 채 기력도 없이 무덤덤하게 일과를 시작할 수도 있다. 오늘의 삶을 스스로 선택해 본다. 안젤름 그린 신부의 책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의 한 구절이다. 나는 글을 읽으며 오늘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 본다.
법정 스님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며 깨달은 것들. 이 몸뚱어리 하나를 처리하기 위해 소중한 나무들을 베지 말라. 내가 죽으면 강원도 오두막 앞에 내가 늘 좌선하던 커다란 넓적 바위가 있으니 남아있는 땔감 가져다가 그 위에 얹어놓고 화장해달라. 수의는 절대 만들지 말고 내가 입던 옷을 입혀서 태워달라. 그리고 타고 남은 재는 봄마다 나에게 아름다운 꽃공양을 바치던 오두막들의 철쭉나무 아래 뿌려달라. 어떤 거창한 의식도 하지 말고 세상에 떠들썩하게 알리지 말라. 류시와 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전한 법정 스님의 유언이다. 그에 따르면 법정 스님은 절대로 죽은 이의 시신을 불에 태워 그 유골을 거두는 불교의 장례 의식인 다비식도 하지 말라고 했단다. 하지만 스님이 병석에 누워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설득했고, 그래서 스님이 출가한 전남 순천의 송광사에서 불교 예법에 따라 다비식을 치르기로 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8년 뒤 공개된 바에 따르면 스님은 고승들이 입적할 때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후인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그린 임종계를 남겨달라는 제자의 말에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분별하지 말라. 내가 살아온 것이 그것이니라. 간다. 봐라. 2010년 3월 13일 오전 송광사에서는 스님의 말처럼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소박하고 조촐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대나무 평상 위에 승려의 법의인 가사 한 장 덮인 모습으로 스님의 운구가 도착했고 곧이어 법정 대종사 불 들어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스님들이 쌓여있던 나무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은 점점 더 거세게 타올랐고 스님의 육신은 연기와 재로 변해 하늘로 사라지거나 사람들의 어깨 위로 가만히 내려앉았다. 추모사나 조사도 없이 형형색색 만장이나 꽃상여도 없이 그렇게 법정 스님의 다비식은 끝이 났다. 애초에 다비식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던 스님의 뜻을 최대한 받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추모객들은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한참 동안 불꽃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겨 있었다. 사람들은 불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중에는 그 순간을 스케치북에 담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알고 보니 만화 악동이의 이희재 작가였는데 그는 전날 비보를 접하고 곁에 있고 싶어서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케치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가운데를 빙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가운데 스님의 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스님이 오랫동안 우리들하고 같이 계셨잖아요. 육신은 이제 없지만 정말 안 계신 건지 존재라는 게 정말 그런 건지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지켜보는 얼굴들, 표정들, 그리고 그 가슴들에서는 무엇이 움직일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법정 스님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자신의 몸을 태워가며 육신이 한 줌의 재로 사라지는 게 인생이라고,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 그뿐이라고 알려주었다. 자신을 태운 불꽃으로 텅 빈 공간을 만들고 그 불꽃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깊이 바라보며 사유할 수 있게
있게 만들어준 것이다. 법정 스님은 살아생전 최인호 작가와의 대담에서도 늙음이나 죽음은 결코 두려워할 게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도 살 만큼 살았으면 그만 물러나야지요. 죽음은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일이거늘 육신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겨 소유물이 소멸된다는 생각 때문에 편안히 눈을 못 감는 것이지요. 죽음을 삶의 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란 조금도 두려워할 것 없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대신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얼마나 나답게 살고 있는지가 우리의 과제이지요. 현재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 또 이것이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법정 스님은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늙음이나 죽음이 아니라 녹슨 삶이라고 했다. 항상 녹슬지 않도록 내 삶을 돌봐야 한다는 뜻이다. 다음은 법정 스님의 에세이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거듭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 이런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도 당당할 것이다.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난 가끔씩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면 한치의 미련도 없이 살 때는 삶에 철저했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했던 법정 스님이 떠오른다. 어쩌면 다비식을 지켜보며 육신이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리는 순간을 목도하는 강렬한 체험을 한 것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불꽃을 보며 했던 생각들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에 녹이 쓴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돌아오지 마라는 마지막 인사에 담긴 의미. 유기견 보호센터.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강아지들이 여기저기서 지저댔다. 여기는 우리 집인데 넌 뭔데? 하고 갓 들어온 신참에게 기싸움을 거는 것처럼 강아지들이 한꺼번에 지저대니 통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소리는 강아지들이 건강하다는 신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강아지들을 지나쳐 센터 구석으로 가니 작게 앓는 듯한 소리를 내는 강아지들이 있었다. 나를 보고 겁을 먹었는지 덜덜 떨기까지 했다. 그중 한 강아지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주인인 할아버지한테 매일 학대를 당했고 저러다 큰일 나겠다 싶었던 동네 주민의 신고로 이곳에 오게 되었단다. 그것도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주지 않겠다고 버티는 통에 4만 원을 주고서야 데려올 수 있었다고 한다. 대형견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자 꼬리를 한껏 몸 안쪽으로 숨긴 채 한쪽 벽에 붙어서 잔뜩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회색 털을 가진 개가 보였다.
그 개는 식용견을 키우는 농장에서 구조되었다는데 농장에 같이 있었던 개들이 맞고 불에 태워지고 죽어가는 것을 계속 봐서인지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경기를 일으켰다. 보호센터에 온 지 꽤 되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그 상처가 너무 커 보였다. 나를 안내해준 직원도 마음의 상처가 큰 개는 챙겨주고 싶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호센터 직원들이 가장 밝아질 때는 유기견들이 새 가족을 만나는 순간이다. 내가 촬영을 했던 3일 동안에도 그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얼마 전 반려견을 무지개 다리 너머로 보낸 한 가족이 새 반려견을 만나러 센터에 온 것이다. 새 가족을 만나게 된 유기견의 이름은 아름이. 가족들은 바로 자기 식구라고 느낀 듯 활짝 웃으며 아름이를 안았다. 하지만 아름이는 아직 그 품이 낯설었는지 불안해 보였다. 그러자 가족들은 아름이를 배려하며 다시 직원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천천히 가까워지자, 아름아. 그 말이 참 다정하게 들렸다. 그들은 아름이를 위해 벌써 옷도 사고 간식도 잔뜩 준비해 놨다면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직원에게 보여주었다. 직원은 새 가족이 아름이를 위해 준비한 선물들을 살펴보며 안심이 되었는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잠시 후 직원은 마지막으로 아름이를 꼭 안으며 말했다. 돌아오지 마, 아름아. 그의 표정은 참 복잡하고 미묘해 보였다. 당연히 마지막 인사로 안녕이라는 말을 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지 마라니. 왜 그랬을까 싶었지만 의문은 곧 풀렸다. 센터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딸이 원해서 강아지를 입양했는데 딸이 지방으로 전근을 가게 돼서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내용이었다. 직원은 이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힘이 빠진다고. 입양을 보낸 유기견이 다시 돌아오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파양되어 돌아온 강아지 중에는 며칠 동안 꼼짝도 않고 자기를 버린 가족을 기다리는 강아지도 있다고 했다. 센터는 아름이를 떠나보내자마자 파양되어 돌아오는 강아지를 맞이하기 위해 바빠졌다. 몇 시간 후 하얀색 푸들이 센터로 돌아왔다. 파양견은 방에 있는 보관 케이지로 보내졌다. 나는 바들바들 떨며 아는 사람을 찾는 듯한 파양견이 안쓰러워 불 떠나지 못했다. 6시가 되자 센터 직원들이 퇴근을 하고 모든 조명이 꺼졌다. 그러자 파양견은 울부짖으며 문을 발톱으로 긁어댔다. 어둠 속에 들리는 그 소리에서 파양견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다. 다시 빼앗길 따스함이라면 차라리 주어지지 않는 게 좋은 걸까?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가족들과 있다가 영문도 모른 채 센터로 돌아온 파양견은 지금 어떤 감정일까? 그날따라 밤은 길었고 파양견의 울음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다. 난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돌아오지 마, 아름아. 제발.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은 당신은 개를 키우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말했다. 외롭다고 강아지를 입양하면 안 됩니다. 예뻐할 대상이 필요해서 강아지를 입양하면 안 됩니다. 과시욕이나 소유욕으로 강아지를 입양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비싼 사료를 주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강아지 외모를 꾸미는지는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강아지에게 주인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강아지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대통령의 생과 사를 기록하며 느낀 것들. 나의 20대를 돌아보며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봉하마을이 아닐까 싶다.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식을 마치고 고향인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주민이 다 해봐야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용한 시골 마을은 퇴임한 대통령을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매일 시끌벅적했다. 사실 참여정부 말기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지지율이 낮았기에 그처럼 방문객이 많을 거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퇴임 2달 뒤 봉하마을을 다녀간 방문객이 23만 명을 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다큐 3일팀은 봉하마을을 취재하기로 결정했다. 노 전 대통령 측에도 섭외 요청을 했지만 정해진 일정 외에 따로 시간을 내진 못할 것 같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대통령과의 인터뷰나 개인 일상은 담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봉하마을로 내려갔다. 도착하자마자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작은 시골 마을이 버스를 대절하면서까지 모여든 방문객들로 정신이 없었다. 잠시 후 노 전 대통령이 사저에서 나와 모습을 나타냈고 사람들은 드디어 그를 만났다는 기쁨에 환호성을 질렀다. 그는 밀려드는 방문객을 위해 하루에도 10번 넘게 집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들었다. 힘들지 않느냐는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손님이 왔는데 안 내다보기 미안해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만둘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자신을 백수라고 표현했지만 그는 매우 바빴다.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그의 다른 일정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우리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가기로 했다. 몸무게가 제일 덜 나가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자전거 뒤에 타고 남자 조연출이 자전거를 운전하기로 하고는 그가 집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다. 얼마쯤 기다렸을까? 그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우리는 바로 뒤쫓아갔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었다. 그 길이 비포장 시골길이라는 것. 울퉁불퉁한 자갈길이다 보니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의 엉덩이가 심하게 들썩거렸다. 쿵쿵 내리찌일 때마다 엉덩이가 너무 아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정도였다. 당장이라도 자전거에서 내리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내리자마자 눈물을 닦고 바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아마 그 모습을 노 전 대통령이 봤던 것 같다. 잠시 후 비서관이 오더니 노 전 대통령 보기에 제작진이 따라오느라 너무 고생을 하는 것 같다며 자전거로 고생하지 않게 미리 동선을 알려주고 국밥도 한 그릇씩 사 먹이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순간 얼떨떨했다. 솔직히 촬영하다 보면 그런 고생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경을 써주는 노 전 대통령의 따뜻한 배려가 참 감사했기 때문이다. 아무튼 자전거 작전에 예상치 못한 성공 덕택에 우리는 대통령의 일상을 수월하게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아침에는 봉화산을 산책한 뒤 고사리를 캐고
낮 동안에는 벼농사와 단감농사가 주 수익원인 마을에 친환경 오리농법을 도입하고자 수업을 듣고 마을 뒷산에 나무를 심다가 밤에는 부인과 다정하게 산책을 하는 그를 지켜보며 언젠가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어릴 때 개구리 잡고 가재 잡던 마을을 다시 복원시켜서 아이들한테 물려주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대통령 마치고 하고 싶습니다. 마을의 숲과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도 봉화마을이 바뀐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에도 나무를 심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면 좋겠다고 했다. 그렇게 마을에서 마을로 봉화마을의 이상이 확산되어 가면 어떨까 하는 꿈이 생겼다고. 마지막 날 촬영을 마치고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주었다. 나는 그 모습도 에필로그로 좋을 것 같아서 끝까지 카메라를 놓지 않고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나에게 아이고 마 웃음 지으며 막걸리를 건넸다. 그땐 정말 몰랐다. 그 영상이 내가 기억하는 그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1년 뒤 2009년 5월 나는 다시 봉화마을에 가게 되었다. 부산에서 다른 촬영을 하던 중이었다. 촬영 장소에 있던 텔레비전에서 정규 방송이 중단되고 갑자기 속보가 나오기 시작했다. 노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는 비보였다. 믿기지 않는 소식에 나는 충격을 받고 한참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보고 있었다. 그리고 얼마 뒤 봉화마을 취재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제작진의 이야기는 이러했다. 봉화마을 추모객들이 언론에 대한 반감이 커서 취재가 안 되고 있는데 봉화마을을 기록했던 다큐 3.1팀은 취재에 응해주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나는 특히 마을 사람들과 인연이 있으니 그들의 상황과 심경도 담을 수 있을 거라며 바로 봉화마을로 합류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상황이 잔인하게 느껴졌지만 봉화마을의 추모 행렬과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기록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내가 비통한 마음에 혹여나 촬영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봉화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계속 나는 객관적인 관찰자로 개인적 슬픔은 자제하고 현장 기록에 충실해야 된다. 라고 마음을 다졌다. 그런데 그 결심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흔들렸다. 추모객들이 줄을 서 있는 마을 곳곳 전광판에 대통령이 내게 막걸리를 건네며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불과 1년 전 일인데도 갑자기 까마득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먼저 1년 전 방문했던 마을 할머니 집으로 갔다. 여러 기자들한테 치여서인지 이제 좀 그만 가라고 언성을 높이던 할머니가 나를 알아보고는 바로 집 밖으로 나왔다. 나인 줄 알았으면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할머니의 얼굴은 얼마나 울었는지 온 기운이 싹 빠져나간 느낌이었다. 그러곤 좋은 일로 다시 만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만나니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며 나를 집안에 데리고 들어갔다. 발인식이 있던 촬영 마지막 날, 새벽부터 대통령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마을 가득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할머니를 따라 마을 어느 집의 2층으로 올라가 계단에서 발인식을 지켜봤다. 그 집 앞에 운구차가 서 있어서 관이 차에 실리는 모습을 바로 위에서 촬영할 수 있었다. 그 순간이 카메라를 들었던 모든 시간 중에 가장 괴로웠던 것 같다. 지금이 인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촬영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절 한 번 하지 못하는 게 속상했다. 그냥 이 장면은 포기하더라도 사람으로서 인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었지만 나는 끝내 카메라를 놓지 못했다. 운구차가 마을 초입을 나서고서야 비로소 카메라를 내려놓고 마지막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처음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노 전 대통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실 오리농법을 하자해 놓고 잘 안 될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지만 새로운 도전 없이는 발전도 없기에 해나가야 된다고 했다. 대통령이라는 무거운 자리에서 내려와 고향에서 농부로 새로운 꿈을 꾸던 그의 모습이 생생한데 불과 1년 뒤 그의 도전은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졌다. 나의 20대는 그렇게 대통령 노무현의 생과 사를 지켜보며 저물어갔다.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하고 가까운 우리에게만 따뜻한 사람이 아닌 넓은 우리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의 말을 간직한 채 말이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 레이먼드 카버의 단편 소설 중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되는을 참 좋아한다. 한 젊은 부부가 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일날 아침, 엄마는 빵집에 생일 케이크를 주문한다. 그러나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모든 게 갑자기 송두리째 무너진 부부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어떤 긍정의 말이라도 듣기를 바라지만 그들은 곧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형식적인 말을 건넬 뿐이다. 이 사실을 알리 없는 빵집 주인은 주문해 놓고 케이크를 찾으러 오지 않는 부부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한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 걱정에 케이크를 주문한 사실조차 잊어버린다. 결국 아이는 죽고 만다. 부부가 슬피 울며 서로를 위로하고 있는데 또다시 빵집에서 전화가 걸려온다.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 부부는 빵집으로 향한다. 깊은 밤, 불이 켜져 있는 빵집에선 주인이 바쁘게 빵을 만들고 있었다. 부부는 빵집 문을 두드리며 그 애는 죽었다고 이 못된 놈아 라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린다. 빵집 주인은 앞치마를 벗고 더듬더듬 위로를 건넨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여태껏 혼자 외롭게 빵만 구우며 살아와서 당신들이 지금 얼마나 상심이 큰지 알 수 없지만 여기 빵과 커피가 있으니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보라고. 그러고는 부부를 탁자에 앉게 하고 갖고 온 빵을 건넨다. 내가 만든 따뜻한 롤빵을 좀 드시지요.
이럴 땐 뭘 좀 먹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 종일 배고픈 줄도 몰랐던 부부는 그제야 허기를 느껴 롤빵을 한 입 가득 베어 문다. 롤빵은 따뜻하고 달콤하다. 빵집 주인은 그들이 빵을 먹는 걸 지켜보며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빵집 주인이 빵을 건네는 것은 그의 말처럼 별것 아닐 수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아들을 잃고 깊은 슬픔에 빠진 부부가 그가 건넨 빵을 먹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들으며 잠시나마 슬픔을 가라앉힌다. 나의 인생에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 사랑하던 연인과 헤어진 날이었다. 이별의 아픔은 아무리 반복해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혼자 해결해야 할 감정이란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날은 너무 슬퍼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때 왜 나는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 심야 식당처럼 소박하게 음식과 술을 내어주는, 그래서 가끔씩 들르는 가게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업시간 전인데 다행히 사장이 전화를 받았다. 무슨 일이세요? 사장님, 혹시 저 지금 가게에 가도 될까요? 그럼요, 편하게 오세요. 가게는 영업시간 전이라 그런지 손님은 나밖에 없었다. 혹시 밥 먹었냐는 물음에 생각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는 잠시만 기다리라며 요리를 시작했다. 나는 테이블에 앉아 그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바라봤다.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재료를 꺼내서 파스타를 만드는데 양이 너무 많아 보여서 내가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정도였다. 가게 안엔 요리하는 소리만 간간히 이어질 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파스타를 만든 그는 내 옆에 한 접시 놓고는 맞은편 의자를 빼서 앉았다. 그리고 자신 앞에도 파스타 한 접시를 놓았다. 아, 그래서 양이 많은 거였구나. 그는 내게 식기 전에 먹으라고 권하고는 묵묵히 파스타를 먹기 시작했다. 나에게 어떤 것도 묻지 않았다. 그냥 나와 마주 앉아서 같이 파스타를 먹어줄 뿐이었다. 파스타는 참 맛있었다. 내가 밥을 못 먹었으리란 생각에 파스타를 만들고 이 음식으로 조금이나마 허기를 채우고 아픔을 달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전화를 받고선 이유도 묻지 않고 오라고 했던 순간부터 난 위로를 받았던 것 같다. 카버의 소설에서 부부가 롤빵을 먹었을 때의 마음이 그때의 나와 같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가끔은 길을 잃고 주저앉아 고통스러운 순간을 겪으면서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별것 아닌,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참 괜찮은 태도.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나답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내 삶에 혹 녹이 쓴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